16번 문제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 정답 찾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정답을 찾는 실력은 충분합니다. 공법 시간에 이미 이 분류를, 용도 지역의 분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은 찾을 거예요. 문제는 유형을 처음 접하면 답 찾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도, 관, 농자.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토시 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으로 구분했습니다. 주거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분류 방식이 똑같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일반, 전용, 준 이렇게 출제가 되면 공업과 주거가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분류 방식이 동일하다. 그럼 니은과 티것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 전용 지역하고 준 지역일 때는 그럴 때는 주거와 공업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 상업 지역은 분류 방식에서 하나가 일반 상업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전용이 들어가는 자리에 만일 일반도 들어간다면 상업, 주거, 공업이 모두 다 동일한 용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놓으면 간단하죠. 주거하고 공업이 동일하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치덕새는 왜 물새죠? 지방새니까. 그럼 우리가 인새와 물새를 구분할 때 국새면 인새, 지방새면 물새. 단 지방새 중에서 제산새는 물새와 인새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제산새는 물새면 지방새니까 물새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왜 인새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토지 때문에. 토지 공개념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인새입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종부세, 국세.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목이 5가지다. 그죠? 지덕, 덕록, 재산, 종부, 양도. 이게 5개로 구분했을 때 앞에 2개는 지덕 단계, 그 다음 2개는 보유 단계, 그 다음 하나가 양도 단계, 처분 단계고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 다음 앞에 3개 지방세, 뒤에 2개가 국세. 따라서 니은. 종부세는 국세고 보유 단계고 국세니까 인세다. 정확합니다. 디귿 양도세, 국세죠. 인세입니다. 리얼, 보유 단계라고 했는데 종부세가 보유 단계인 것은 맞는데 정여세는 아니죠. 정여세와 치덕세는 치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여세, 상속세는 치덕 단계입니다. 따라 저거 빠져버리면 되겠죠.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문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문제 형태를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 단어 그대로요. 기대 곱하기 수익률. 여기서 기대라는 말이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 여기서 확률이라는 것은 자산 비중이라는 게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수익률이 2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수익률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죠. 그러면 계산 못합니다. 자, 그래서 2개 있는 이 수익률을 하나로 가중평균하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각각 50%일 때는 원칙적인 계산 안 했습니다. 자, 가령 상가의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확률이 5대 5일 때는 자, 숫자 2개 더하세요. 20과 10을 더하면 30, 반팅하면 15%. 그래서 15%가 나온 거예요. 다음 오피스텔. 원칙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우리는 둘을 합치면 34, 반팅하면 17. 아파트 원칙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합치면 반팅하면 9%. 자, 그러면 확률 나왔고 수익률 나왔으니까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12.6% 답은 3번 됩니다. 18번 문제가 출제된다면 출제자의 의도는 점수를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기억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지닌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죠? 적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플러스는 같은 방향. 근데 지금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방향이 서로 달라야죠. 방향이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플러스 영역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이 좋겠죠. 자, 그리고 크기가 높은 영역이 아니라 낮은 영역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그 효과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다. 근데 플러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리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1이다.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를 못한다고요. 즉 분산 투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한 집중 투자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만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체계적 위험의 감소 효과는 있다. 정확합니다. D것으로 갑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가 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이건 무슨 위험일까요? 총위험을 얘기합니다. 총위험. 그럼 총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플러스 체계적 위험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된다고요. 요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된다고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지만 체계적 위험은 종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현 시점까지 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창한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라고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존재하는 거니까 총위험이, 그러니까 진짜 출제자가 깔끔하게 내면 총위험인데 그렇게는 잘 안 준다는 얘기죠. 총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입니다. 다음 리얼로 가겠습니다. 리얼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용어 정의가 딱 나오면 무조건 읽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뒤로 가요. 제일 뒤로 가서 집합, 또는 연결한 선, 이러한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다시 한 번 더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투자선이란 자주 나와요. 나오면 지문을 읽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뒤로 가요. 제일 뒤로 가서 집합, 연결한 선, 이런 말이 있으면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있다 없다? 없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놓으면 효율적 투자선. 그런 말이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미음으로 가겠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다. 접점입니다. 접점. 접한 점. 접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미음도 옳은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옳은 것은 총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0번. 여러분, 자기자본 수익률도 점수 주겠다는 뜻이라고요. 땡땡 수익률이죠.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야죠. 수익이 올라가야죠. 분모는 자기자본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액 자기 돈이 투자되었다는 뜻이니까 분모에는 1억. 순영업 소득은 500이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답니다. 1억에 2%니까 200만 원이죠. 그리고는 처분했답니다. 그럼 결론은 200만 원이라는 것은 자본이득, 즉 양도 차익을 말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기자본 수익률은 7%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인 자본 40%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1억짜리 부동산에서 40% 부채를 빌렸다고 했으니까 4천만 원이 남의 돈이다. 그죠? 자, 그러면 분모 자기자본은 6천. 순영업 소득 500만 원에 자본이득 200 플러스 하고요. 부채가 얼마라고요? 4천.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4%. 4천 곱하기 0.04 차감해야죠. 했더니 9%가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21번 문제 합해 시간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 현재 10억인 아파트가 쭉쭉 읽으면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먼저 선택해 놓고 찾으러 갑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소한 지문을 2-3번은 읽어야, 이렇게 차례차례 쭉 읽어서 답을 선택하면 최소한 2-3번은 읽어야 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연금의 미래가치래요. 연금 어디 있습니까? 매년. 연금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니까 매년 맞다. 그죠? 그런데 연금은 계속 반복됨과 동시에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연금 아니죠. 일시불입니다. 두 번째, 미래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5년 후.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됩니다. X. 니은으로 갑니다. 틀린 걸 선택하라고 해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화폐 시간가치라는 문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직 멀었음에도 미리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 다운된 상태에서 받는다고 그러죠. 아니, 나이 조건에 만족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텐데 미리 받아서 70만 원,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도 미리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물론 이유는 있겠죠. 무시하고 우리는 그거 따지지 말고요. 이분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일단 생각해 볼 문제죠.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만일에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빨리 연금이 종료가 되면 미리 받은 거 천만다행이죠. 수명이 아주 길어지면요. 그렇죠.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차선호입니다. 일단 받고 봐야죠. 자, 여러분 기본적 개념이 돈은요. 투자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 때는 내 수중에서 나가는 돈은요. 가급적 천천히 적게 들어오는 돈은 빨리 많이 그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미래에 받으면 손해죠. 빨리 받아야죠. 인플레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전제한다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언제가 제일 클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돈의 가치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일단 돈은 미리 받는 게 좋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역수관계 워낙 잘 나와요.
유치하지만 미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채기금 개수는 역수관계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리얼은 감채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립액. 자, 찾아보세요. 조심하실 게 이 적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억으로 가볼까요? 5년 후를 키워드로 선택해서 우리가 미래가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미래가치냐? 아닙니다. 보세요. 5년 후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5년 후죠. 그래서 5년 후가 미래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음을 보세요. 똑같은 5년 후가 보이죠. 그러면 이 5년 후가 있으니까 이게 키워드가 되고 따라서 미래가치니까 현재 가치는 틀렸다가 되는 거냐? 이걸 판단해 보자고요. 미음을 잘 보세요. 알고 싶은 게 5년 후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 구입 금액을 산정하고 싶대요. 그럼 언제 알고 싶은 겁니까? 현재. 그러니까 현재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N년 후가 있다고 무조건 미래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게 N년 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적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감채기금이 아니란 얘기죠. 적립액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감채기금이라고요. 근데 지문 어디에도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은 아닙니다. 자, 리얼을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자, 리얼의 첫 번째 키, 월. 매월. 연금이죠, 연금. 그리고 현재 시점의 가치를 알고 싶대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래요. 여러분, 일시불은 지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하는 방법은 계속적 의미, 즉 매월, 매년, 5년 동안 또는 계속해서 이런 계속적 의미가 있어야만 연금이고 이런 표현이 안 보이면 그냥 일시불인 거예요. 그럼 미음을 보시면 계속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불입니다. 두 번째, 알고 싶은 게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도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걸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틀린 걸 선택하니까 기억, 리얼. 정답은 2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1번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질문.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질문. 보실 필요 없는 질문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정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돈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회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크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 위험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시장 위험, 수요와 공급이 보인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요 정의가 틀렸습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 여건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거는 무슨 위험일까요? 이는 위치적 위험입니다. 이거는 위치적 위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위치.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올바르게 시장 위험으로 바꾸시려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수요 공급까지는 괜찮아요. 3번으로 갑니다. 사업 위험.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자체,
두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이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 15회 이전에 나왔습니다. 15회 이후로는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간평사 시험에 나와서 한번 봐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번으로 갑니다. 법 제도적 위험, 소유권, 정책. 좋습니다. 내용들 하나하나. 왜 불가항력적인 위험이라고 했느냐? 법 제도적 위험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불가항력적이다. 그런데 유동성 위험이 틀렸네요. 이거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위험이지 법 제도적 위험이 아니겠죠. 5번으로 갑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죠. 그럼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23번. 자, 여러분 혹시 나 이 문제 안 할래? 이 문제 접을래? 라고 지금 마음을 굳히고 있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출제 빈도 자체가 높아요. 출제 빈도 자체가 높아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거 23번 문제가 DCF죠. 최근 10년 기준으로 이론이 10번, 계산이 6번 나왔어요. 요 스타일, 요런 스타일의 형태가 6번 나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시간 내에. 1분 내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문제는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5번 체크하고 5번이 답이 아니면 4번 찍는 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만 다른 형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뭘 물었냐면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C와 D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경우하고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를 구해봅니다. 그러려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단서가 할인율은 10%의 1년이니까 여러분 1년 중요합니다. 2년이면 제곱을 해야 돼요. 3년이면 삼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도저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전부 다 1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1 나누기 1.1을 하니까 110만 원. 전부 다 1.1로 할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를 구해볼까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가 올라가면 되니까 110 나누기 100만 원. 그럼 1.1이 되겠죠. 자, 똑같이 나누기 120만 원. 자, 구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만 딱 보시죠. D 사업에 투자했다. 1.07이죠. 그 다음에 C와 D. 자, C와 D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한 상태라면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 C와 D의 수익성 지수를 합치세요.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요. 숫자가 이럴 때는 바로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1.09죠. 9에서 1 여기로 가져와요. 그럼 88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D에만 투자하면 1.07인데 CD에 투자하면 1.08이니까 1번 C와 D 사업을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 되겠죠. 아니, 지금까지는 답이 밑에 있다며? 아, 이런 문제야. 뭐 1번에 있든 뭐 2번에 있든. 자, 답은 1번 됩니다. 24번 문제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다시 보세요. 자, 1번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확인하세요. 자, 두 가지 투자 대안을 보세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A, 삼성전자, 투자한 B, 현대자동차 이렇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한 거예요. 결과 A에는 2만 투자하고 유출의 현가, 2만이 현금 유입이네요. 유입의 현가고 15,000이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순현가죠. 순현가는 얼마가 됩니까? 5,000. B 같은 경우는 순현가가 3,000.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당연히 A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기 전에 수익성 지수는 어디가 큰 게 원칙입니까? 그렇죠. A가 커야죠.
순영가가 크면 수익성 지수도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A인데,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2만 나누기 15,000 하세요. 그랬더니 1.33이 나옵니다. 여기는 8,000 나누기 5,000 하세요. 8 나누기 5.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아니, 순영가는 A가 합리적인데 수익성 지수는 B가 더 합리적이라고 나와요. 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느냐? 첫 번째,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한 A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세요. A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순영가 0보다 크죠. 그럼 0보다 크니까 5,000이니까 그럼 투자하는 게 타당하죠. 수익성 지수 1보다 크죠. 타당하죠. 보세요. 순영가 0보다 크죠. 3,000이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가지 투자 대안일 때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는 게 전제. 두 번째, 현금 흐름의 양상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투자한 A에는 2만 투자하고 요 15,000 투자하고 2만이 들어왔고, B는 5,000 투자하고 8,000이 들어오고, 투자 규모가 달라요. 이럴 때는 동그라미 1번처럼 투자 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크다고 해서 순영가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배 현가 그냥 편의상 수익률은 10%라고 전제할게요. 그러면 5786 나누기 1.1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1.1로 합시다. 자, 순영가 구합니다. 5,260만 원에서 5,000을 빼면 260, B는 300, C는 250.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면 ABC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럼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12,000. 전체 유입되는 현가가 얼마인지 계산기 누르세요. 아니, 뭘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계산기 눌러야죠. 눌러서 요 금액 다 더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순영가가 얼마가 나오죠? 둘의 차이 810이죠. 자, 그럼 잘 봐요. 810이니까. 자, 그러면 요 위에 3개. 위에 요 3개 숫자를 다 더하면 810이 나올까요? 위에 3개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810이 나오는지. 810이 나오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게 가치 합계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형가법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내부 수익률 구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5,000을 투자한 겁니다. 그랬더니 5,786이 들어왔죠. 즉 786만큼 많이 들어온 거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는지. 이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15.72%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도 다 계산해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730 나누기 4,000 하면 되죠. C는 575 나누기 3,000. 자, 이번에는 ABC 전체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투자하는 금액은 12,000. 전체 현금 유입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자,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 구해볼까요?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온 거죠? 2,091이죠. 2,091 나누기 12,000 하세요. 그랬더니 내부 수익률이 17.43이 나와요. 위에 3개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순영가는 가치 합계의 원칙에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번은 X. 단 2번 지문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내부 수익률이 들어가는 자리를 전부 다 순형가로 다 바꾸면 그러면 이 지문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들이 T셰프들이죠. 따라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야죠. 4번입니다. 한 가지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 그래서
하나의 내부 수익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단 순영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순영가는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하는 것은 상이한 투자 대안이 아니고요. 하나의 투자 대안일 때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순영가가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이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확인할 내용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두 번째 매월인지 매년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계산한다. 얼마를 빌렸습니까? 3억. 상환기간은 20년. 그러니까 매년 1,50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2회차의 원리금. 원리금이 뭔가요? 원금하고 이자죠. 근데 원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2회차 이자만 구하면 되겠죠. 2회차라면 몇 번 상환했죠? 한 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상환한 겁니까? 1,500. 그럼 3억에서 1,500을 차감한 금액의 5%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그게 원리금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추가 저당 대부액. 그림 그립니다. LTV는 0.5, DCR은 2. LTV가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 재료의 10억이라고 했죠. DCR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순영업 소득이 있다. 3억 가지고 분자로 올라가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갑니다. 10억의 50%니까 5억이죠. 여기서 5억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당 대부액. 저당 대부액 구하라고 했고 구했죠. 그럼 계산은 여기까지 끝. 자, 갑니다. 나누어서 내려와야죠. 그럼 1억 5천. 여기서 1억 5천의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 그럼 우리는 저당 지불액 가지고 저당 대부액을 구해야 되니까 저당 상수 0.2로 나눠야죠. 둘 다 LTV와 DCR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작은 쪽이 답이라고요. 답은 얼마가 된다고요? 5억. 여기서 5억의 의미가 뭐라고요?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그런데 추가라고 했으니까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박스 안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기존 대출이 1억이랍니다. 그럼 5억에서 1억을 차감한 4억. 정답은 2번 됩니다.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금 균등을 그대로 둔다면 원금은 항상 일정이죠. 시간이 가면 이자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계는 매기 감소한다 그래야죠. 원금 균등을 그대로 둔다면 감소. 반대로 원리금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의 기준을 둔다면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2번으로 갑니다. 원리금 균등은 초기는 이자가 많죠. 그럼 상한 후기로 가면 이자는 계속 작아지고 이자가 작아진 것만큼 원금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원리금은 항상 동일한 방식이죠. 따라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은데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 정확합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듀레이션을 물었네요. 자,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배열해 볼까요?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을 비교했을 때 원금이 짧으니까 원리금이 길다고 해야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최정식입니다. 장래소득이 틀렸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 5번으로 갑니다. 거치식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거치기간 2년, 거치기간 3년 동안은 차입자는 이자만 갚는 거죠. 원금은 안 갚는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은행 측 입장에서 보면, 대출자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수입은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거용에서도 사용합니다. 주거용에서도 사용합니다만 금융당국에서 계속 주거용에는 이 방식으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상업용이 일반적이겠죠. 답은 2번 됩니다. 28번 부동산 청권.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별 볼만한 게 없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금융기관은, 자, 그 다음에요. MBS를 통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MBS를 통해 유동화, 적으세요. 유동화. 결과적으로 MBS는 M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뺏기듯 담보로 해서,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시큐리티스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정권으로, 그 저당권을 유동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당권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온 거죠.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MBB가 뜨면 무조건 누군가, 무조건 발행자가 부담해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29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1번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겠죠. 그럼 최저자본금은 자기는 70억 이상, 나머지는 50억 이상. 동그라미 2번은 설립자본금입니다.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자기는 5억 이상, 나머지 두 회사는 3억 이상. 3번 자산운용 전문 인력입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는 몇 년? 5년. 3년짜리가 있었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총자산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자산의 80 이상은 3개. 부동산 관련 청권, 현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총자산의 몇 % 이상이라고요? 80 이상은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청권, 현금. 틀렸다, 그죠? 그 중에서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당해 연도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기는 안 됩니다. 만일 5번 제일 앞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나왔더라면 이 질문은 X입니다. 자기는 안 되고 위탁과 기업 구조 조정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0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문 좀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죠? 장래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현금 흐름, 즉 수익성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또는 자체 자산. 그러면 프로젝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게 빌린 돈을 상환합니까? 미래 발생할 수익성.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오로지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대출받고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상환합니다. 따라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법인이 항상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요, 대한민국 세법 체계는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혜택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인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은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까? 장부를 비치하니까. 개인은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 안 나는데요. 이러면 끝인데.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가 비치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게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법인은 장부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는데 법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 그럼 거기다가 10%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보다는 법인이 우선이니까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자,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 제일 앞에 프로젝트 사업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주라는 얘기입니다. 4번
프로젝트 회사,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독립된 관계죠.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주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그래죠.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채권자들 잘 보세요.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다 했습니다. 자, 3번을 다시 보세요.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했다고요? 이때 채권자 안에는, 채권자 중에는 금융기관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채권자는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소구 금융이에요. 그죠? 사업주에게 돈 갚아달라고 얘기는 못한다고. 그런데 이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한테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답은 4번. 정확히 기억하세요. 채권자들은 사업주에게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복잡한 계약. 왜 계약이 복잡할까요? 여기는 돈이 움직이는程度가 크니까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뛰어든 거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정답은 4번 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